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가 매일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저녁 예배는 다른 형식으로 드린다고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수요일 저녁은 강의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가 하게 됐고요. 저는 예수원에서 회원으로 살고 있는 멜키오라고 하고요. 강의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목을 보면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8 더하기 2는 10. 우리가 저걸 몰라서 저 인간이 저런 걸 강의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한자를 모를까봐, 아니면 내가 산수를 모를까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거는 저희 교육부장님이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부탁하셨어요. 팔이 똑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때쯤이면 얼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미리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부장님이 제목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제목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알려주신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재치 있는 제목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고민을 하는데, 그냥 팔레스타인 하니까 팔자가 숫자 8이 생각났고 이스라엘이니까 숫자 2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걸로 별의별 조합을 다 해봤어요. 뭐 이렇게 8하고 2가 떠오르니까 처음에 곱해봤어요. 16이 나왔는데 16을 어디다 써먹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데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8하고 2를 나눠봤어요. 그냥 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계속 저러다가 둘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갑자기 더 해보니까 8하고 2하고 더하니까 1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십자가라는 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고,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들 주관적인 부분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반문이나 질문은 그냥 다 끝나고 하시면 돼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아직 팔이 철심 박혀 있고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데 힘들게 타이핑을 치기도 어려워서 자료 모아놓고 칠 수 있는 데까지 쳤는데, 원고는 따로 작성을 안 했어요. 그냥 자료를 만드는 걸로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손목이 여기서 더 비틀면 아파요. 그래서 우선은 원고가 없고 자료 모아놓은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금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정말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장을 하셔도 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강의 마칠 때까지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적 참 복잡해요. 보기에도 되게 복잡하죠. 뭐 저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는 참 심플하지 않나.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독립하고 한국전쟁 나고 남북으로 나뉜 거. 그래서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과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대조해보자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더럽게 복잡하더라고요.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시대의 나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 존재했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삼국시대 때 그냥 백제고구려 신라 이 세 나라 외에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잊혀져 버렸던 건데, 실제로는 이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내부에도 있었고, 그리고 연대기를 정리를 해도 우리도 이렇게 복잡해요. 뭐 상고 역사 있고, 뭐 그다음에 삼국시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렇게 서로 막 분쟁하고 막 이런 그 삼국시대까지 올라면 한참 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원삼국시대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 우리도 복잡하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이해하려면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봤는데, 이렇게 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냥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원삼국 시대예요. 삼국 시대 초기, 정말 극초기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로마 제국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헬레니즘 그 권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려났을 쯤이 우리나라 삼국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냥 삼국 시대예요, 우리는. 그리고 십자군 원정할 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예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라고 밑에 보면 시뻘겋게 나오는데 이 오스만 제국쯤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또 중간에 보면 녹색으로 그 오스만 제국 밑에 아랍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좀 번외이긴 한데 실제로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을 했던 시기가 잠깐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인정을 받진 못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결과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잃는 이유는 간단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국과 대적해서 싸웠다 결국은 패전을 해요. 패전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족이 깨져요. 지금은 터키가 기반인데 터키를 남겨놓고 나머지 나라가 쪼개지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아랍 그 세력 같은 경우가 오스만 투르크에 독립을 했던 시기인데 영국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네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약하게 해서 내분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던 아랍인들에게 가서 야, 우리가 니들 독립시켜 줄 테니까 좀 안에서 좀 지지고 볶고 좀 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살짝 세우긴 했는데 영국에서 그 이후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됐을 때 뭐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쯤이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영국이 통치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을 때쯤이고 그리고 건국하고 난 이후는 우리나라도 같이 건국했던 때죠. 북한이나 우리나라 건국했던 1948년 동일한 시기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으로 내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정권이 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좀 분할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분쟁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쪽이 중동 쪽에 참여해서 전쟁을 참가하기도 하긴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참여하는 그런 좀 기묘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말 그대로 오스만 제국이 지배받던 부분을 자기들이 통치하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니들이 여길 좀 부추겨주면 우리가 네 땅을 니들한테 줄게 하고 여기서 2중 3중으로 계약을 해놔요. 계약을 해내버리니까 복잡해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솔직히 원래 영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 오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 본인들이 뿌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거 지금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못 오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의도처럼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곳이 분쟁 구역이 되고 좀 영국이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떠났으면 괜찮은데 복잡하니까 유엔에 떠넘기고 그냥 튀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세 사기 비슷해요. 우리 여기랑도 계약하고 저기랑도 계약한 그런 전세 사기처럼 이 땅이 그 모양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스만 투르크 안에서 내전을 일으켰을 때 영국이 이 땅 우리한테 준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애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이 덜커덕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딴엔 좀 황당했겠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들이 결국은 뭐 나중에 유엔에서 뭘 해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라 했는데 둘 다 서로 그 협의점이 맞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시퍼렇잖아요. 녹색이잖아요. 저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럽이 지배하던 때예요. 유럽이 아니고 영국이 그 오스만 투르크에게 뺏고 난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지배하던 부분이 이만큼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 넓은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옆에 작게 하얗게 점으로 있는 게 1946년까지는 저렇게 점으로 있던
자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엔에 이 얘기가 넘겨지고 난 이후에 유엔에서 결정한 내용이 두 번째 지도안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이 좀 넓어졌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땅 넓어졌다고 좋아하지 않았고, 애매하잖아요. 이게 분배가 뭐 통짜로 나눠주던가 뭐 그도 아니고, 이게 구성원이랑 맞지도 않게 땅 분배해놓고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전쟁이 나는데, 전쟁은 팔레스타인이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전쟁은 시리아랑 이집트랑 요르단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이 우리 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땅이 실제로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시리아나 이집트나 요르단, 여기 내 땅인데 왜 저래? 라고 한 다음에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밀어버리자 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니까 팔레스타인이 자기 도와주는 줄 알고 처음에 그쪽에부터 같이 싸워줬어요. 싸워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중동전쟁을 처참하게 패배해요. 그래서 되려 시리아나 이집트나 요르단이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던 땅까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자리에 보시면 나오는 저 지도 모양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네 구역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뭐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이 싸워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토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러고 발을 빼버린 그 새 나라 때문에 되려 자기네들이 살 공간이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네 번째 사진처럼 돼버려요. 심각하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뭐 가자지구 뭉뚱그려 살고 서한지구 크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서한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잃게 돼요. 이런 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솔직히 이렇게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중동 지역에 또 있어요. 쿠르드족이 그런 경우인데,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없는데 인구수가 거의 4천에서 5천만에 육박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민족이 나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요. 각 나라별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독립에 실패해서, 여기도 영국이 전세 사기랑 흡사해요. 쿠르드족한테 뭐 띄워줄 것처럼 하다가 여기도 쑥 밟혀버리고 있는데, 쿠르드족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독립할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 땅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견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쿠르드족들 힘들게 살았고, 실제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집권하던 때에는 화학무기 쏴가지고, 자국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쿠르드족이 독립을 꾀하긴 했지만 자국민인데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해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근래에는 그 ISIS하고 전쟁을 할 때 쿠르드족들이 최전방에 나와 싸웠어요. 서방을 도와서 최전방에 나와 싸웠는데, IS 애들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고 나니까 IS 애들이랑 한창 싸우고 있는 그 쿠르드족 뒤통수에 터키가 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터키에 가장 많이 살아요. 쿠르드족이. 근데 쿠르드족이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그들이 강성해진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터키가 쿠르드족 뒤통수에다 포를 쏘죠. 재미있는 건 그 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터키에 팔았죠. 뭐 기술을 팔았다고 하는데 터키 현대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터키에서 만들었어요. 만든 무기고, 지금 우리나라 쓰는 무기와 흡사한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몇 년 전인가 터키가 쿠르드족 공격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155mm 그 자주포를 막 쏘고 있는데 옆에 박스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탄박스인데, 그래서 포탄 박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낯익은 거에서 확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거기 한글로 써 있어요. 하마 155mm 고폭탄. 우리가 터키에 수출한 무기가, 그리고 포탄이 독립을 열망하던 쿠르드족에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학살 문제 때문에 독일은 터키와 거리를 둬요. 원래 독일도 터키에 많은 무기를 팔았지만 이제 너희들한테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아직도 열심히 팔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하려고 애를 쓸 때 독립투사들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겐 독립투사지만 일본에겐 테러리스트예요.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약간 있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할 때도 이토 히로부미가 그 전에 이제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 사진을 노출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 보고 얼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보면 주객이 누군지는 알 수 있겠죠. 맨 앞에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미심쩍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더 쏴요. 물론 그분들은 죽지 않고 중상을 입는 정도 선에서 그쳤는데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조금씩 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투사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 가면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냥.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독립하지 못했으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렸던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테러리스트로 전락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얘기로 돌아가면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사는 지역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서한지구 같은 경우나 이제 가자지구 같은 경우 하얀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처음엔 군대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유엔에서 그어놓은 경계선 외에 이스라엘이 더 가지고 있는 나라 불법 점유로 추구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이 땅을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 점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법상 불법 점거 지역에 민간인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정착촌을 만들어 버려요. 국제법상 위반이에요. 위반인데 실제로 그걸 저질러요. 근데 뭐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데려다 놔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음부터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1987년도 12월에 이스라엘군이 그 전차를 운반하던 크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크레인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타고 가던 차를 덮쳐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있을 때쯤에 그게 반이스라엘 그 시위로 번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점점점 확대되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한 건이 더 터져요. 유대 정착촌에 살고 있던 시몬 이프리라는 사람이 학교에 있었던 아이예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놀고 있었던 소녀인 인트라사르라는 아이에게 총을 쏴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재미로 총을 쏴요. 그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차라리 총 쏜 그 사람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벌을 받으면 괜찮은데 무죄로 방면되어 버려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겠죠. 점점 중첩되다 결국은 그게 폭발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인티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봉기하는 거예요. 봉기라는 표현인데 이게 1차 인티파다를 얘기하면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갈 나이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아이고 뭐 나머지 두 아이들도 10대 중반이나 됐을까 하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왜 이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당시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의 인구의 60%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시위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나요? 뭐 저 아이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이후에 비무장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이스라엘군이 진압을 하면서 발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돼요. 뭐 그렇다고 이 인티파다가 뭐 어떤 개선점을 주었거나 하진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까지 하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좀 나서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네들이 독재 국가예요. 아랍 국가들이. 독재 국가니까 민중이 봉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야, 우리도 잘못하면 안에서 또 저렇게 봉기하지 않을까? 내부 단속하느라 바빠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 버려요. 뭐 아랍 국가들이 다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그런 집단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티파다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게 하는 듯 보였어요. 당시 계속되는 인티파다로 인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팠어요. 계속 봉기 일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군인들 나가고 다치고 죽고 자기들 욕먹고 점점 머리가 아프겠죠. 또 이 문제 와중에 가운데 빌 클린턴이 있는데 미국도 경제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또 골머리 썩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국에 있는 아라파트 의장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뚱맞게 그 걸프전 때 이라크 지지 발언한 것 때문에 국제적인 모든 지원이 끊겨요. 망명 정부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뭔가 타개할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문제, 미국은 또 미국의 문제, 또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머리가 아플 쯤 그냥 각자 협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1992년도에 보수당이 선거에서 패배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뀐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고 또 미국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이제 중재를 하기도 해서 결국은 94년에 이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총리했던 라빈과 외무장관에는 시몬 페리스 그리고 페루 의장이었던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공동 수상을 해요. 근데 이게 하지만 이게 웃기는 게 이 오슬로 협정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이것도 사기 계약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서한 지구를 세 곳으로 나눴어요. 세 곳으로 나눠서 한 곳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행정권과 경찰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팔레스타인에서 행정권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권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권과 행정권 모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기묘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퍼센티지도 팔레스타인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서한지구의 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권과 경찰권을 반반 나눈 곳은 25%밖에 안 됐고 나머지 72%가 그냥 이스라엘이 맘대로 행정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더욱 기묘해졌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만족하지 못했고 팔레스타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뛰쳐나간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때 피에로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깽판을 치고 있어요. 이 협정은 실제로 이스라엘 극우파들이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잘 안 보이는 게 난 건데 이스라엘 총리였던 라빈 총리가 암살돼요. 극우단체에게 암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때 총리가 돼요. 물론 이때부터 쭉 총리를 해먹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99년도에 선거에 패배하고 21년도에 패배해서 이렇게 두 번 잠깐 물러나요. 99년도에는 물러나고 10년 가까이 이제 그냥 야당의 총수 역할을 했고 21년도에는 잠깐 패배하고 곧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여기 총선이 조금 땡겨지면 조기 총선하면서 진짜 바로 복귀하셨는데 이분도 재밌는 게 16년을 총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16년 동안이나 해먹었으면 뭐 아무리 잘해도 독재라는 말은 피할 수 없겠죠. 이분은 보수예요. 완전 극보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름을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땡긴 게 하마스예요. 가뜩이나 지금 막 불나기 직전인데 거기에 불씨를 톡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바보 같은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슬로 협정 이후에 결과적으로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이 라빈 총리도 암살되고 난 이후에 이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극우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애초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시금 분쟁이 생겨요. 그것이 2차 인티파다인데 이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프랑스 TV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영상을 찍어 실제로 뉴스에 나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이 총을 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여기 아이가 있다라고 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을 해요. 그런데 계속 쏴요. 그리고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는 게 TV 뉴스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공작을 해요. 공작을 해서 이게 가짜다,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프랑스 법정에서도 이게 조작된 영상이라고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조작된 게 아니고 사실이었다라고 최종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군인들은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안 잃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남 걱정해 줄 수 있겠어요? 전투 총알이 막 빗발치고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남 걱정해 주겠어요? 내가 그냥 눈에 앞에 보이면 쏴야지. 그렇게 군인들은 이성을 잃고 있는 상태였고, 아마 이 당시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긴 했겠지만 이성을 잃은 군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총성 때문에 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돼요. 결국은 이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더 많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더욱더 반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가 그러다 지난 10월에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10월 7일 그 하마스의 대량 로켓과 그리고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차 타고 넘어와서도 하고 글라이더 타고 넘어와서도 하고 그래서 막 음악 축제하고 있는 데 가서 수백 명을 살해하죠. 수리탄도 던져놓고 총도 쏘고 어떤 데 가서는 아이를 40명이나 학살해요. 아이를. 어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심지어 사지를 찢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러요. 그리고 그걸 영상에 찍어서 올려요. 이 정도면 도덕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냥 범죄자예요. 살인자예요. 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이들이 뭐 자신의 뭐 독립을 위해 뭐 숭고한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전사라기보단 그냥 범죄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뭐 쭉 지금까지 초반에 얘기한 건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마스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건 명백한 범죄행위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두고 용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모든 조직을 박멸하겠다라고 표명해요. 전면전을 펼치겠다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머리가 점점 아파져요. 타협점 두지 않고 계속 니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는 거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살고자 하는 게 이제 저의 방향성인데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은 좀 힘들긴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뭔데 저런 소리를 하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양쪽 중에 어디론가로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신명기는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잠언 4장 27절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내 발이 그 악한 곳을 밟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울어지지 않게 잘 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면서 내가 좌나 우로나 어디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 성향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런 분쟁 지역이 생기는 곳에 건국을 했을까요? 뭐 그 이후로 거창하게 뭐 예루살렘 회복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죠. 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금 정착했다라는 거창한 이유를 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국한 이유는 그런 거창한 이유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5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살았겠죠. 유럽은 어떤 동네인가요? 유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이기도 한데 달리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죽인 나쁜 민족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선 상대적으로 비난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다수도 아니고 소수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어요. 비난받고 박해받는.
그리고 십자군 원정 때만 해도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호 대상자가 아닌 저것들 예수님 죽인 민족 아니야? 학살의 대상자였어요. 그나마 그 이슬람 제국이 지배할 땐 이슬람 제국 사람들이 보호라도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이스라엘주의 성향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반유대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와중에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돈만 밝히는 존재로 비춰져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 상인에서도 나오는 샤일록 같은 경우가 유대인 사채업자로 나오죠. 대표적인 반유대적인 캐릭터가 샤일록인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농업이 주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반 사업이 농업인데 이 국가 기반 사업을 이방 민족이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소규모의 상업이나 그냥 돈 가지고 하는 금융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업과 금융업, 결국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만 밝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못 인지된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럽 안에 너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유럽이 산업화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악덕지주나 부르주아를 인식하는 데 쓰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악덕 기업주, 악덕 건물주, 악덕 농장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빈민층들에게 자리 잡아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악덕 지주와 부르주의자를 비난하던 그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 같은 경우가 재미있는 건 유대인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이들도 유대인들을 차별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국 사회였잖아요. 러시아도 그땐 제국이었어요. 공산 조건이 들어서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폄하했고, 실제로 가장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나치 학살을 하는데, 나치 히틀러가 이야기한 건 그냥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빌미가 됐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참 몹쓸 인간이었어요. 20세기 초만 해도.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들, 반유대주의를 가지면 나치 히틀러를 추종하는 나쁜 놈으로 인지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홀로코스트로 많은 이들이 희생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건국한 거였어요. 유럽에서 자기들 좋게 대해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학살당하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홀로코스트 때문에 밀고 내려오는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서는 다 뿌렸는데 실제로 들어와 사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 전에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쪽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하마스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런 성명을 냈으니까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착각처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수많은 서방 국가들이 있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걸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러시아,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냉전 시대는 우리는 분명히 미국이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지하는 표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 났을 때 바로 러시아를 지지했고, 하마스가 전쟁 일으켰을 때 하마스를 바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핵 개발에 가장 앞장서서
막는 그런 활동을 하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미국보다 더해요. 우리나라보다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활동을 해요. 북핵 문제를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재밌는 건 이거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제 설이 많긴 한데 여기가 어딜까요? 북한에 있는 용천역이에요. 용천역 위성사진인데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갔죠? 오른쪽 보면 건물들이 왼쪽에 있는 건물과 되게 오른쪽 건물이 다 날아갔어요. 왜 저럴까요? 여기 용천역에서 그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유조열차에 스파크 가면서 불이 붙었는데 그 근처에 비료열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폭탄 막 그 테러할 때 쓰던 그 비료폭탄이 원료가 뭐냐면 비료에다 경유를 조금 섞으면 돼요. 그리고 불 붙이면 폭발해요. 엄청나게 크게 폭발해요. 결국은 용천역에 있던 유조열차와 비료열차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요.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가 흡사한 경우인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뭐 이게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때 김정은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기차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비행기를 안 타요. 테러 위협 때문에 김정은은 기차 타고 외국으로 가는데 그때 중국에 기차 타고 갔기 때문에 김정은을 노린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가장 설득력 있었던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공작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들어갔냐면 시리아에서 그 핵 관련된 기술자, 과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어요. 12명이. 그 12명이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건 모사드에서 북한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핵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모사드에서 공작을 한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모사드에서는 자기네들이 했다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도 않고 사실인지 유무도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간에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이 그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북핵 문제에 더 민감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일까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올라가면서 무기 수출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무기 중에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과 합자해서 만드는 무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차 장갑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에서 전차 장갑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장갑의 강도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격 방법이도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원래 우방에게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력 전차가 피격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자기들이 전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일본이나 뭐 유럽의 어떤 나라한테도 자신의 전차에 들어가는 장갑제에 대해서 일절 알려주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료를 너무 쉽게 우리나라에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오다 주었다 라듯이 그냥 무감각하게 던져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차가 개발됐고 그렇게 좋은 걸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참 많은 수출을 해요. 거기 현대의 기아 자동차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파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액수는 공개되지 않은 방산 무기를 팔고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물건을 팝니다가 아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데 그냥 은밀하게 그렇게 팔고 있어요. 뭐 물론 저기도 똑같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이 열심히 155mm 포탄을 열심히 갖다 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창고가 비니까 그 창고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팔아먹고 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포탄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중립을 표명했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건 우크라이나건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감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동에게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와 친하다라고 표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건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중립을 표명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눈짓으로 사인 주면서 내 마음 알지, 내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은 알지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연락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 연락 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들어준다고?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이 출애굽 시대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런 구약의 시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고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줘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자신의 신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네타냐후 총리 봤지만 피부 뽀얗고 예수님만 해도 막 피부 뽀얗고 머리 금발인 그런 유럽의 미청년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청년들 모습이었을 거예요.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원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럽을 돌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 하얀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그쪽 사람들이랑 연결되다 보니 뽀얀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지금 한동안 헐리우드에서 화이트 왁싱 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화이트 왁싱은 그 중세 시대 때 이전에 그때부터 했어요. 유럽인들처럼 막 예수님 원래 까무잡잡한 그 히브리인이었는데 그걸 막 피부 뽀얗고 머리 노란 그 금발의 그 미청년으로 바꾸는 그런 화이트 왁싱한 건 그때부터 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혈통 조사를 해봤는데 재밌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혈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마엘 족속이다,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자기네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히브리인이에요.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포로기 이후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포로기 이후의 사마리아인들도 히브리인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2500년 포로기 이후에 또 다시 잠깐 모였다 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살고 있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부정하고 싶겠죠. 우리가 일본과 형제 나라입니다라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럼 그거 우리 받아들여지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본 애들이랑 우리가 왜 형제야 라는 말을 하지만 전 세계 어느 인류학자랑 얘기해봐도 니네 형제 맞아 라고 얘기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팔레스타인도 동네가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 다음에 아랍권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또 그 다음에 종교를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됐어요. 아랍권에 있는. 안타깝게도 그들은 유대인들이랑 동일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하고 싶겠죠. 우리처럼.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국 욕을 참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이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중국 욕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평택 인가인데 저희 시조는 인팔급이라고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나타난 특별한 그게 있어요. 이렇게 발이나 이런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한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중국 사람이 이게 맞구나. 물론 우리나라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신채호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게 실제로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도. 근데 단일 민족 그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단일 민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족속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서로 대적해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네. 투쟁과 파괴의 시대를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희생과 사랑의 시대를 살고 계시나요?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투쟁과 파괴의 시대였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가운데 선택된 민족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들을 믿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배격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투쟁하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해야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런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민족이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투쟁해야 했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파괴해야 했어요. 승리하지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땐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이웃이 이스라엘만일까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도 우리에게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죄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투쟁과 파괴의 시대가 아니고 희생과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가 커요. 하마스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인원 보면 민간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2,000명이 안 될 거예요. 돌아가신 2,000명 남짓인가? 군인을 다 포함해도.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군인들이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2,000명도 안 되게 죽었어요. 1,500명 남짓 죽었고 나머지 2만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고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눈먼 포탄에 미사일에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뭐 그들에게 철수할 시간 24시간을 줬다고 얘기해요. 200만 명이 24시간 안에 도망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 한복판에 북한이 내일부로 선전포고입니다. 24시간 뒤에 서울에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500만 명 이상은 피난 못해요. 반수 이상 피난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24시간 안에 그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가 좀 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투쟁의 역사를 살아요. 파괴의 역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안에 6%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500만 명 남짓이에요. 근데 900만 명 남짓 때는 이스라엘은 2%밖에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만 편들어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요. 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뭐 거기에 뭐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주님이 오시면 잘했어라고 할까요? 혼날걸요? 야, 너네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를 그렇게 학살했냐?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냐?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당혹스럽네요. 제 노트북이 서버렸습니다. 예, 이런 적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 예, 다음 걸 안 보면 저도 원고가 없는데 잠시만요. 예, 목청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원래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예손에 이기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택배가 왔는데 그냥 전 어제 무심코 지나가다 택배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택배 보면 이름을 다 안 쓰잖아요. 뭘 하나 지우잖아요. 이 기쁨인데 그 안에 기자를 지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 이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진을 찍어놓은 걸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래 아까 얘기했던 그 8에서 1을 빼면 6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당히 육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단 내 욕심을 따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쟁과 그런 갈라짐 서로를 위해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정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있어서 저도 못 찾아볼 것 같아요. 이제. 네,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뒤져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편향적인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재밌는 건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보면 약간 그래도 중립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글이 많아요. 근데 개인 논평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읽지 마세요. 개인 논평은 대부분 편향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양쪽을 위해서 다 중보하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어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팔레스타인,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각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가 피들을 흘렸고 그것이 정치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민간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닌 두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